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그 태풍 올라온다고 하는데 부산은 아직 조용합니다. 비도 지금 그쳤고 아까는 비가 조금 내리다가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 뭐 하늘은 여전히 뭐 잔뜩 흐린 상태고 아 하여튼 뭐 내일 오전 7시 쯤에 이제 여기 부산 쪽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뭐 그래도 뭐 걱정한다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몸살이고 그냥 조용히 집에 틀어박혀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어, 그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뭡니까 이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에 이재명과 민주당은 지금 또 뻘짓을 하고 있죠. 어,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빨갱이들은 본성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한 달 전에 그 8월 달에 폭우 쏟아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토끼 형한테 그 뭐 퇴근했다고 해가지고 그 가지고 뭐 물고 씻고 뜯고 막 난리를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그랬던 것들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태풍 오는 거는 나몰라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물론 이제 자기들도 이제 자기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걸 느끼니까 이제 뭐 물불 안 갈리는 이제 그런 정도 그런 상황인 거는 사실이죠. 이제 어쨌든 그런 쪽으로 그 삶에 대한 본능은 생존에 대한 본능은 그 동물적이니까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제목도 오늘 이렇게 딱 뽑았죠.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칼날 그 결말은 어제까지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크게 뭐 걱정하거나 뭐 불안해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 검찰총장 그 후보자 청문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저 청문회 잠깐 봤는데 아침에 그거 보면서 어, 지금 그 이원석 후보자도 이원석도 가만 보니까 어, 물론 이제 그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좀 사람이 좀 아주 순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같은데 한동훈이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말하는 스타일이 이제 좀 서로 다르니까 뭐 이제 다가오는 느낌들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아무튼 그 표정 변화 없는 거는 보니까 뭐 이 흔히 말하는 그 우리 토끼형 윤사단의 특징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무튼 뭐 갈수록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칼날 그 결말은 이제 도륙이죠 도륙. 뭐 어떤 저기 지금 신남로 지금 올라오고 있죠. 아, 그래 제가 그 이제 주말에 제가 이제 마산에 다녀왔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태풍도 올라오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라오 태풍 59년도 잠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거제에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59년이면 아버지가 그때 이제 어, 우리나라 나이로 22이죠. 38년생이니까. 맞지? 22이죠. 22 딱 그 시점에. 그래 이제 이때도 이제 9월 17일이었는데 어, 이때는
추석 당일이었죠. 추석 당일. 그러니까 이제 기사하고 이런 걸 좀 찾아보니까 아침에 이제 차례를 지낸다고 차례를 지내고 막 하다가 뭐 지붕이 날아가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초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다. 그 지붕도 다 날아가고 막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처럼 이제 어떤 예보 시스템이나 이런 것 자체도 없었고 그 이제 그 당시 그제에서도 이제 우리 저 이제 저기 제가 고향이 이제 그 연초 거긴데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그 뭐 저수지 뚝이 터져가지고 막 저 논하고 바다하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저수지가 이제 집 위쪽에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뭐 침수가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집이 뭐 하여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디선가 그래 저기 제가 보니까 이러고 나서 이제 60년 부정선거 터지고 4.19 혁명이 있었죠. 그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저 그제도 그랬으니까 뭐 마산도 뭐 당시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사고를 당하고 민심이 엄청나게 흉흉했을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뭐 지금처럼 어떤 뭐 아니 그러니까 나라가 좀 뭐 돈이 있고 한 상태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 시점이 이제 6.25 끝나고 그 미국의 원조가 또 줄어드는 시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살기가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선거를 했는데 이제 부정선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특히 이제 마산에서 이제 이 난리가 났다. 근데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그 해석을 이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라오 태풍으로 어마무시하게 피해를 입고 복구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6개월 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특히 피해가 컸던 마산 이쪽에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야마가 돌아가지고 4.19 혁명이 불을 지폈다는 거죠. 근데 그래 이 결국에는 보면 이 사라오가 이제 단초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59년 9월 17일은 추석 당일날 사라오가 경남을 싹 쓸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2003년도 9월 12일 어제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추석 다음 날이었죠. 9월 11일이 추석이었으니까. 그래 제가 이제 제 기억에 이제 이날 12일 날 저녁에 아, 친구놈을 만나가지고 마산의 그 청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마 경남에서는 최고의 번화가였죠. 최고의 번화가.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유명무실해졌습니다만. 여기 가가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추석 마지막 날이니까 이때 아마 이제 저는 그러니까 저기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친구는 그 택배 일을 하고 있었죠. 그 어쨌든 이제 일이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 뭐 그냥 간단하게 소주나 한잔 하자. 뭐 그래 뭐 한 7시 정도 좀 넘어가지고 만나가지고 저 창동 그 저 뭡니까 그
그 뒤쪽 골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뒤쪽 골목 쪽으로 이제 어 들어가서 인제 소주를 인제 한잔 하고 있는데 어 바람이 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한 8 시쯤 됐을 거예요. 술을 그냥 한두 잔 마시고 있는 중에. 어 그래 인제 그 뭐 요 그 가게 아주머니도 이제 사장님도 인제 "어이 안 되겠다."고 뭐 "마치는 게 좋겠다."고 뭐 하고 하길래 어 마시다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갔죠. 그래 아마 9 시쯤 집에 도착해 가지고 뭐 그 시간에 또 자기도 그렇고 PC 저 좀 하다가 잘라고 PC를 켰죠. PC를 켰는데 아 켜고 인제 뭐 인터넷 접속하고 뭐 쪼끔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정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이씨.' 그때 인제 바람도 제법 불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자자.' 해 가지고 그냥 자고 아침에 인제 일어났죠. 그러니까 인제 뭐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죠 저는. 새벽에 인제 그러니까 싹 쓸고 지나간 거죠 인제. 마산, 부산, 울산, 뭐 대구, 경북 쭉 해 가지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인제 어 인제 다 인제 지나간 후였죠. 인제 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저는 어차피 인제 바로 인제 그 연휴 끝나고 짐 싸 가지고 인제 저기 서울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친구놈하고 같이 인제 '태풍도 지나갔겠다.' 그 당시에 인제 친구놈 차로 아마 제가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출퇴근용으로 아마 프라이드 베탄가를 제가 끌고 다녔는데 인제 서울 가는 것 때문에 인제 그걸 아마 제가 팔았을 겁니다 아마. 이제 친구 탑차를 타고 인제 저기 저 마산 외곽 쪽으로 쭉 인제 한 바퀴 돌러 갔는데 진짜 다 쓸고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저 외곽 쪽으로 가면 가포 지나서 저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인제 그건 인제 어촌 마을이니까 뭐 자수비기고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좁은 아스팔트 도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바로 쪼금만 뭐 한 10 미터 20 미터 정도 인제 거리를 두고 인제 도로가 있고 또 도로 바로 옆에 또 이제 집들이 인제 들어서가 있으니까 태풍이 불면서 막 이 파도가 치고 하면은 인제 싹 쓸고 가죠. 그 상황이었어요 마산이 그 당시에. 그만큼 인제 그 당시에 마산에 인제 피해가 컸죠. 아 그리고 그때 인제 그 매립지, 매립지 쪽에서 인제 지하에서 그냥 뭐 노래방에서 인제 노래 부르다가 못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인제 못 빠져나온 이유가 그 부두에 원목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인제 이 해일이 일고 막 하면서 이 원목이 인제 둥둥 떠내려와 가지고 그 가게들 문을 막은 거죠 인제 그 원목들이. 떠밀려서 와 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에서는 인제 문을 못 열죠. 그래 가지고 인제 물이 차 가지고 인제 못 빠져나오고 인제 그렇게 인제 피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어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아마 12 명인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많이 죽긴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또 19년이 지난 이제 또 오늘 추석 5일 전이죠. 5일 전에 지금 어마무시한 위력을 갖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부산은 지금 너무 조용해요, 지금. 폭풍전야라고 보통 부르듯이. 뭐 아무튼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 해운대 쪽은 지금 아마 또 초비상일 겁니다. 그, 뭐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돈도 많은데 왜 그런 곳에서 사는, 좀 불안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그쪽에 살고 있으면 어, 차라든가 이런 전자제품들의 수명도 훨씬 떨어지겠죠. 특히 차 같은 경우는 그 소금기 많은 해풍을 그대로 막 맞고, 또 지금처럼 만약에 뭐 파도가 치고 넘실대고 막 태풍이 온다고 해가지고 파도가 넘실대고 그 뭡니까 수영강 그쪽 범람하고 역류하고 해버리면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곳으로 이제 바닷물이 스며들고, 그러면 바닷물에 침수가 되고 한 것들은 아예 못 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예 완전히 침수가 되지 않더라도 부식이 빨리 진행되잖아요.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평상시에도 계속 이제 그 바다에서 바로 소금기 많은, 소금기가 포함된, 염분이 포함된 이제 수증기들이 계속 날라오니까 아마 절반 이하가 되겠죠, 수명이. 그런 불필요함들이 있을 텐데 뭐 모르겠어요. 그 뭐 우월감을 느낀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뻥 뚫려 있으니까 그 고층 빌딩에서 보면 이제 뭐 맑은 날에는 그 대마도도 시원스럽게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아마 좀 뭐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한강 조망권, 그 집불도 아닌 그 한강 그 무슨 조망권 그게 무엇이라고, 그 권리, 그것도 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보자고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들여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고, 뭐 그런 걸 보면 참 한편으로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 아무튼 그 딱 보면 그래 이제 이게 추석을 전후로 해서 딱 오는 이 태풍들이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해요. 특히 또 9월 이 살아올 때도 이제 9월 17일이니까 9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이거 11일 날, 이 10일 날, 딱 그러니까 9월 중순이 추석일 때, 이때와 맞물려서 올라오는 태풍,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히고 돌아간다는 거. 하여튼 좀, 왜 신남로 이것도 좀, 아무튼 지금, 제주도는 지금 피해가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데, 모두들 하여튼,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 이제, 마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매미 때 이제 학습효과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피해가 컸던 그 매립지에 차수벽 총 1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 아까 저기 잠깐 영상을 보니까 아니 그 뭐시 그 저기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니까 바닥에서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산책로인데 이 산책로가 이 차수빅인 거죠. 이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이 이제 뭐 해일이 태풍이 오곤 하면 이걸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웅 하면서 이제 쓰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쭉쭉쭉 차수빅이 세워지고, 물론 이제 뭐 1km 다가 이제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투명 강화유리로 기존에 이제 서 있는 곳도 있고, 중간에 평상시 때는 그냥 일반 그냥 산책로로 쓰이다가 이런 이제 태풍이 오거나 하면 세우는 거죠. 이게 그 2018년에 완공됐다고 하더라고요. 2003년에 이제 매미 지나고 하고 나서 피해가 워낙 컸으니까 이제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차수빅을 설치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매립을 또 했대요 또. 그래야 총 예산이 한 500억 들었다던데. 한 6m, 그러니까 그 매립을 한 것까지 쳐서 6m 정도의 해일은 이제 막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아까 기사에 뜨더라고요. 그 이제 이게 뭐 이번에 이제 만약에 그래 흰남노 지나가면서 이제 어떤 좀 효과가 증명이 되면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제 특히 해안 도시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참고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것도 괜찮죠. 아무튼 이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산은 어쨌든 그 제가 자란 곳이기 때문에 태어난 그제보다는 유년 시절을 보낸 그제보다는 훨씬 애착이 강하고 어쨌든 저한테는 이제 그냥 고향이죠, 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민주당 윤 전면전 선포, 김건희 여사 수사 촉구 맞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 예상대로 이제 이재명은 검찰 불출석.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나가면 이제 또 기자들한테 이제 그냥 소리 말라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기자들 플래시 터뜨리면서 질문 막 할 거니까 이게 추석을 목전에 두고 앞에다 두고 이제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여론이 형성될 거다. 뭐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검찰에는 나가지 않는다, 불출석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확정지었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우리 토끼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하죠.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걸 아침에는 지금 공수처에다가 고발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 좀 지나가지고 그냥 공수처는 이거는 지금 허위사실 공표는 이거 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선거법을 수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얼마나 이 새끼들이 진짜 뭡니까 기본적인 법률 지식도 없는 데다가 급박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전부터 고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이재명을 갖다가 이제 소환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루 이틀 만에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하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고위공직자니까 이제 처음에는 공수처에다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공수처에다 하려고 딱 보니까 이거는 공수처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이제 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남로 최고의 역대급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새끼들은 지금 이 새끼들이 맨날 이쁘리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민생. 그러니까 8월 달에 한 달 전에 그 뭐 퇴근한 것 때문에 얼마나 물고 싶고 뜯었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민생이고 지랄이고 다 팽개치고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빨갱이들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민낯. 본성이고 본질이고. 이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소한 35%는 이 새끼들한테 미쳐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선동과 조작으로 이 나라가 지금 어마무시하게 병들어 있다는 반증이죠, 반증. 얘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저 선거법 위반으로 이게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되면 대선 때 자기들 선거 비용으로 받았던 430억 이걸 반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요걸로 일단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풍비박산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무튼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래 이현석 검찰총장 지명자 국회 청문회가 있었는데 역시 오늘도 이제 최강욱 계기로 이제 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누굽니까 그 김남국이 이 새끼가 또 뭐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사석에서 이제 이원석이가 우리 토끼 형을 형이라고 자주 불렀다고 이걸 제보를 받았대요. 제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 일단 거의 99.9% 허위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 그 누굽니까 김의겸이도 그랬죠. 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불러다가 이제 그 질의할 때 믿을 만한 곳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지랄을 했잖아요. 그냥 이제 유병호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죠. 김남국이도 이모 사건 이후로 또 이제 자기도 또 뭐 한 건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제보를 받았다 하면서 형 불렀다던데
그래서 되겠냐? 그 이원석이 바로 하는 말이 표정 변화 전혀 없이 그런 적 없다고. 패턴이 똑같잖아요. 패턴이 이 빨갱이들 패턴이. 일단 막 아무 말이나 막 쳐씹으래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재인이가 그 바이든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먼저 만나자고 했다. 퇴임 후에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용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토끼 형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우리 김은혜만 그렇게 물고 싶고 떴냐 얘기했다고 했죠. 이준석이 6월 어느 날에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청문회에서 방금 말씀드린 뭐 김혜금이 같은 경우 뭐 제보를 받았다. 김남국이도 제보를 받았다. 그 막 쳐씹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그냥 하루 종일 쳐씹으는 거예요. 그 이게 이전까지는 먹혔다니까요. 이게 이 수법이 왜냐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역량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빨갱이들이 이제 이걸 정가의 보도처럼 이제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지금 이때까지 그렇게 써먹은 통한 게 하나도 없었으면 좀 뭔가 바꿀 만도 한데 또 이 새끼들도 대가리가 나 보니까 또 안 바꿔. 그냥 그대로 계속 그대로 해. 이게 빨갱이들의 주특기라는 거야, 주특기.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개소리쳐 씹어놓고 허위사실 막 해놔놓고 왜냐? 언론들이 다 자기 편이니까 막 그게 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안 통하잖아. 그 이원석이가 그런 적 없다고 검사 생활 25년 동안 개인적으로 그런 사적으로 그렇게 호칭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게 뭐, 저 누굽니까, 그, 자료도 안 준다고, 저기, 누구야, 권 누구야, 그 쌍형, 뭐, 언제입니까, 성추행 당했다고, 막, 했던, 권인숙인가? 근데 그 얼굴을 보고, 그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권인숙이를 성추행 당했다고 했는데, 성고문을 당했다고. 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사귄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그 얼굴이, 어, 젊었을 때 얼굴에 비교하면 한 100배쯤은 이쁘진 얼굴이거든요. 뭐, 심상정이나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100배쯤 이쁘진 얼굴이 지금 그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얘기를, 다섯 형님이 저한테 해줘가지고, 처음에. 그러니까 권인숙이는 뭐, 알고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어린 10대 때고 뭐, 아니면 20대 초반이고 이랬기 때문에, 크게 막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었 상태였거든요. 그런 것보다 할 정도였지, 그냥.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인물이 어떻고 이런 것도 별로 그건 몰랐었고. 그런데 그래,
하나 찾아보니까, 그리고 저기 심상정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심상정이 같은 경우 심상정이가 그 아주 젊었을 때 20대 때 얼굴을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거는 어디서 봤냐 보게 됐냐면 그 톡방에서 제가 누군가가 톡방에다가 올렸더라고 예전에. 와 진짜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또 뭐 성비하 발언이다 하든가 말든가 구역질이 나더만 구역질이. 아 도대체 그 얼굴을 보고 아니 그냥 아 진짜 내가 남자로서 아니 홀딱 보고 덤벼도 나는 와 도망가야 되겠던데. 그게 성고문을 당했다고.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참말로. 아무튼 빨갱이들은 패턴이 너무도 똑같아. 머리가 나쁘니까 젊었을 때 자기들이 뭐 책에서건 누구한테서건 배웠던 거 그거 거기에서 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줄 줄 몰라. 다 마찬가지잖아요. 문재인이가 바이든 사기친 거, 강용석이가 우리 윤통하고 통화한 거 사기친 거, 이준석이 만찬했다는 거 사기친 거, 권인숙이 선거문 당했다는 거, 저는 사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의 또 사기극이 있잖아요. 5.18 민주화 운동이다.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에 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 한다고 한 걸로 그 죽은 게 아니라니까. 무기고태를 가지고 폭도로 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폭도들한테 휩쓸려 가지고 부안해동한 것 때문에 그 대가로 피해를 당한 거예요. 김남국이 이 새끼 제보 받았다고 하면서 뭐 행님 하더라.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표정 변화 전혀 없이 그냥 그리고 뭐 그래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뭡니까 무슨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제가 이 왜 이 저기 이 이원석이가 한동훈이나 보다 더 심할 것 같다고 생각했냐면 어 그러니까 계속 뭐 자료 요청하고 뭐가 하는데 자기들은 이원석이 딱 하는 말 아니 뭐 다주택자였던 적도 한 번도 없고 애도 정시를 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능을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그 정치하는 놈들 자식들 문제 됐던 게 뭡니까 수시였잖아 수시.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은 수시로 간 게 아니고 정시로 시험 봐서 갔기 때문에 시험 성적 갖고 갔기 때문에 뭐 다른 뭐도 없고 장학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내역을 뗄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것들은 또 말문이 막히면 또 그냥 억지 부리는 그쪽으로 이제 막 또 하잖아요. 그럼 내라면 내야지 왜 안 내냐고 막 하면서 이 시장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전 정권까지는 이게 먹겠다니까 이렇게 윽박지르고 막 하면. 근데 전혀 안 먹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쓰는데도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자기들이 이제 선전선동해가지고 배 두들기면서 살아왔었으니까 그걸로.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우리 토끼 형 들여서고 나서도 이제 통할 거라 생각하고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안 통해. 안 통하면 좀 작전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이 무식한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어이, 무식한 새끼들. 오죽하면 씨발 내가 너희들 걱정을 다 해주냐고. 한심한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도 쉽게 끝나는 게임이다. 언론까지 전 언론이 다 나섰어. 자기들을 갖다가 자기들 편에 서가지고 우리 토끼형을 쫓아내보기라고 공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성과를 낸 게 아무것도 없잖아. 기껏 지지율 그래 이제 20%대까지 떨어뜨렸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아, 뭐 검찰총장도 보니까 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생긴 걸 딱 얼굴 모습만 봐서는 아주 순하게 보이는데 보통 세차인 게 아니더라고. 뭐 뭐야 한동훈이는 그래도 이제 뭡니까 톤을 좀 낮췄다가 올렸다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원석 이 양반은 보니까 뭐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어 표정도 없이 말하는 톤도 거의 일정한 톤으로 그냥 이 대화를 하니까 민주당 요람들도 뭐 솔직히 막 답이 없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한동훈이도 마찬가지고. 자기들 그렇더라도 자기들은 뭔가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뭔가 좀 속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뭘 하긴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이렇게 무기력함이 지속되면 이게 열패감에 사로잡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돼. 그 주변에서도 많이 떠가지고 하는데 근데 막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실망이 길어지면 무기력해지고 아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게 더 길어지면 이제 상시적 상습적인 이제 열패감에 사로잡히죠. 그 열패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뭘 해도 안 돼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자기들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거의 그 초입 단계에 들었었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자기들이 한 달 전에만 해도 뭐 민생이 어떻고 아니 한 달이 아니라 민생은 지금 맨날 지금도 떠들잖아. 아니 이재명 검찰조사 하는 게 민생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민생이 급한데 뭐 이재명 조사나 하고 있는 그러면 씨발 민생이 급하고 지금 태풍 역대급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이 그 뭐야 목숨 구하는 게 급해? 이 씨발놈들아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고 패널로 나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놈이 또 하나도 없어. 참 어차피 뭐 그럴 거라는 건 뻔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만 아무튼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조금 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고 는 한데 결국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이제 김근식이 오늘 그래 아침에 저기 또 그 저 뭡니까 저 노컷뉴스 저 김현정이가 그 빨갱이한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제 그만 끝내야 지지자들도 피로감 느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터키 형 장기 그냥 질질 끄는 거. 누가 뭐라고 하든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네가 뭔 짓을 하든 그 시간 끌기. 그 김건식이가 또 정확하게 딱 그 말 하잖아요. 김건식이가 누굽니까? 빨갱이잖아, 빨갱이. 이 빨갱이가 이준석 그 팬이라고 할 정도의 빨갱이 새끼가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토끼 형 특징. 아이고 뭐 네가 뭐라고 물고 싶고 뜯든 나는 한번 내 길 간다. 아니 그래 그거잖아요. 아니 제가 길을 가는데 어이씨 개새끼 한 마리가 막 나를 보고 짖어. 그러면 내가 나보고 짖는 개 이런 개새끼 하면서 쫓아가서 그 개새끼를 혼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개새끼가 짖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 가야지. 지금 상황이 딱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전의 대통령들 같았으면 대통령 깜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하나하나 반응을 해서 특히 문재인 같으면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토끼 형은 막 그냥 아이고 내가 길 간다. 막 니는 저 시부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피로감 느낀다고 하잖아. 피로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 뭡니까 말 자체는 지금 개소리인데 뭐 이준석이가 억울하고 불쌍하고 안 됐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씨발. 말은 다 개소리인데 결국 결론은 이 김건식이 이 새끼도 가보니까 이거는 이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느낀 거죠. 우리 토끼 형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이제 자기도 느낀 거야, 이제 제대로.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준석이 이제 끝내야 된다. 오죽하면 김건식이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김건식이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게임 끝. 게임 오버.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뭐, 씨발, 그래. 토끼 형은 진짜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 솔직히. 딱 봤을 때. 하는 거 없는데, 뭔가가 정리가 돼.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실뿐. 이게 우리 토끼 형의 가장 큰 무기, 장점이죠. 사람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전략 전술로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소재가 이제 완벽하게 고갈됐어요. 더 이상 우리 토끼에 물고 싶고 뜯고 할 것도 이제 더 이상 없어. 너무 초반에 너무도 많은 실탄을 갖다가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쟤들도 이제 더 이상은 쏟아부을 실탄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준석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만 끝내야지. 피로감 느낀다고. 아니, 물고 싶고 뜯고, 이게 간혹 이렇게 물고 싶고 뜯고 해줘야 이게 효과가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닌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 이제 내가 누군가를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도, 공격했다가, 또 뒤로 좀 빠졌다가, 또 좀 있다가 다시 한번 공격했다가, 이렇게 해야 주변 사람들도 이 바로바로 이제 뭔가 이제 딱 그게 되는데 허구한 날 물고 싶고 뜯으면 설사 걔가 온전하게 뭔가를 완벽하게 잘못한 게 맞더라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야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인지상정이라니까, 이거는. 뭐, 개돼지, 뭐, 버러지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그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 냅두면 지가 알아서 찢어서 쓰러질 거다고. 다 그랬다니까, 이때까지. 다 그렇게 떨어져 나갔어. 자폭하다가. 자폭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는 그래, 만만하게 보고 우리 토끼 형을, 뭐, 처음에 자기가 막 뭐라고 하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하니까, 뭐, 내가 좀 더 물어뜯으면 네가 그래도 안 해? 그 끝까지 대꾸를 안 하잖아.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론이 그렇게 물고 싶고 뜯고, 이 씨발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물고 싶고 뜯는데도 네가 반응을 안 해? 그 반응 안 하잖아. 그래, 더 뭐, 일 받아서 물고 싶고 뜯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하루에 막 17시간씩 막 물고 싶고 뜯잖아요. 그게 얘 말대로 전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피로감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야, 씨발놈, 너 진짜 해도 너무하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물고 싶고 뜯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일단 동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뭐, 지지하느냐 했을 때, 지지한다고 안 하더라도, 심적으로는 불쌍하네.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근희 씨가 말은 맞는 거겠죠. 이준석 억울하다, 불쌍하다,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을 피곤하게 이긴다. 이제 좀 끝내야. 정치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싸움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관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지속되면 양쪽 다 그냥 피곤해한다. 그래 이제 얘는 지금 옳고 그름 따지는 게 이제 이준석이 옳고 이제 윤석열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차치하고 이 말은 맞죠. 관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지속되면 양쪽 다 그냥 피곤해한다. 아 그만 좀 해라. 그게 더 빠르게 먹힐 수밖에 없는 게 토끼 형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라든가 이 자체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저 상대는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혼자서 미쳐 날뛰고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건 싸움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싸움이라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언론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전법은 전술은 전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아주 단순해. 물고 싶고 뜯거나 말거나. 아이고 그래 니는 물고 싶고 뜯어라. 나는 내가 길 간다. 이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이 전략 전술에 모두가 다 지금 나가떨어지고 있잖아. 항복을 하거나. 아무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준석이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맥락은 똑같습니다. 우리 토끼형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리셋 코리아 우리나라를 재설정하는데 박정희처럼 순백의 하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릴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지워가면서 이제 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게 이제 엉망이다 보니까 지워서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항칠돼 있는 거 더 항칠이라는 것들끼리 똑같은 것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논란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 요 빨갱이들이 민주당이 물고 싶고 뜯을 거 뻔히 아니까 너무도 특성을 잘 아니까 끊임없이 항치를 하도록 기존의 요 A4 용지에다가 물론 국민의힘도 참 이제 이 뭡니까 같이 엮여 들어가 있죠. 그래 이제 저것들끼리 계속 싸우게 만들어 놓고 나는
새 종이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새로 그림을 그릴게.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 그 어제까지도 말씀드렸지, 처음에 이전처럼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 인원이 들어올 거라는 건 뻔했던 거죠. 근데 이거 자체를 처음부터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냥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그냥 자기 그 뭐 인맥들을 동원해서 그냥 막 심었을 건데 그냥 내비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 다 대표님도 그렇고 이제 너무 이제 열받았던 거지.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정리를 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정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했으면 안 됐던 거였어. 그냥 그때그때 단편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했으면 계속 문제가 터져 나오고 또 땜질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크게 보고 그래만 뭐 권성동이도 꼽았을 거고 장재원이도 꼽았을 거고 또 누구도 꼽았을 거고 그 인맥들을 다 꼽아가지고 대통령실에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실력 없는 놈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 제법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때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하려고 했으면 너무도 골치 아프니까 아이고 그래 너 분당 칠만큼 치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내가 정리해 줄게 이거였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그렇게 대통령실 인사 문제 가지고 막 물고 싶고 뜯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딱 3개월이 넘었으면서 감찰 동원해가지고 업무 기술서 내고 그러니까 이제 업무에 적합한지 이거 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셋 코리아를 위해서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음지에서 양지로 끄집어내고 양지로 끄집어내서 제도화하고 명문화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실조차도 인원 뽑는 거를 제도화 명문화해가지고 이전처럼 그냥 인맥으로 들어오게 그냥 대충 들어오고 이런 거는 안 하겠다는 거. 이거 그렇게는 하는 거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관행을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이전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 토끼 형은 부채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채가. 제가 이 얘기 이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우리 토끼 형이 그 2월 15일 날 출정식 하던 뭡니까 그 청계천 거기서 출정식 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그보다 훨씬 2달 전인가 두 달도 더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부채가 없다고. 그 누구에게도 부채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 이전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문재인 때도 어마무시하게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뭐 약바는 새끼부터 해가지고 뭐 참모총장을 갖다가 지 발톱에 낀 때만큼도 안 엮이는 그런 행정관에다가 그런데 그런 거를 문재인이가 알았더라도 문제를 좀 인지했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다 이제 빚진 사람들이잖아.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놈이잖아요. 얘도.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서실장이나 이런 것도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노무현이 때문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하고 이제 대통령까지 해먹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빚을 졌잖아요. 문재인은.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이명박이도 마찬가지고. 노무현이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그 전두환, 박정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태타에 동참했던 동료들.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있더라도 눈을 감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이전에는. 그런데 부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이 새끼들은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기존처럼 이제 그냥 사람 자기 주변에 뭐 좀 꼽아놓고 할 수 있을 거다, 특별하게 뭐 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고 막 꼽았던 거야. 그 이제 토끼 형은 이제 그걸 보면서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안 되니까, 하면 또 뭐 시끄러워질 뻔하니까 그냥 내버렸던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한번 읊어봐라. 그렇게 감찰을 해가지고 다 솎아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가능한 이유가 부채가 없기 때문이에요, 부채가. 누구에게도 신세 진 게 없으니까. 뭐 권성동이한테 신세 졌습니까? 장재원한테 신세 졌어요? 이준석이한테 신세 졌습니까? 자기한테, 그리고 국민한테 신세 졌지. 자기가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100% 믿어도 된다.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생각했죠. 토끼 형, 씨발, 누가 뭐, 묻고 싶고 뜯어도 내가 그냥, 뭐, 미약한 힘으로나마 열심히 빨아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어요. 부채 없는 우리 토끼 형. 어디에도, 언론, 정치계, 뭐 그 외에 어디에도 부채가 없는 우리 토끼 형.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가능하고 리셋 코리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취임하고 4개월 들어서면서 조금씩 뭔가 보이시잖아요. 쉬지도 않고 물어뜯던 종편들도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피로감에 자기들도 이제 젖어드는 거예요. 아까 김건식이가 말했듯이. 이렇게 물고 싶고 뜯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항복을 하든 뭐 하든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 어떻게 할 건지 자기들은 모르는 것이. 갈수록 또 더 불안해지는 것이, 자기들은. 이게 정말 큰 겁니다. 부채가 없다는 거.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개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얘기했던 한동훈이, 제가 2020년 인터뷰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의 가장 큰 차이. 보수라는 인물들은, 정치인들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하면 처음에는 잡아 떼다가 증거를 들이밀면 인정을 하고 잘못을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보라는 것들은 잡아 떼다가
거짓말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인터뷰에서 했던 이 부분, 이 지점이 지금 이원석이도 그렇고 청문회라든가 국회 대정부 질문할 때 나타나는 반응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머릿속에 소위 진보라고 하는 것들은 돌려내야 할 암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암덩어리. 그러니까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보인 반응도 다 그 선상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일 뿐이고요. 일단 민주당 것들을 돌려내야 할 암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그 누구에게도 빚이 없는 우리 토끼형, 그리고 민주당을 암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이 게임은 이기게 돼 있는 게임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운명은 결국 지옥이죠, 지옥. 이재명과 민주당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 감찰하고 모가지 날리는 그 부분은 대통령실조차도 이제는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진보 인사들의 수사받는 태도, 불법 증거를 들이대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한동훈이 하고 우리 토끼형 한동훈, 이원석 머리에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지금의 이재명과 민주당에 가해지고 있는 압박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시작인 거죠, 시작. 얘들은 지금 잽 한 방 날린 거, 잽도 그냥 가볍게 그냥 툭 던진 잽 한 방에 이렇게 미친 듯이 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힘 빼면 안 된다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힘을 빼면 나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첩첩산중인데,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러지, 나중에는? 제가 그러잖아요. 토끼 형한테도 너무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화력을 쏟아부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화력도 없고, 민주당도 지금 이제 이재명 뿐만 아니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 지금 한 건, 이 가볍게 날리는 잽 한 방에 이렇게 민주당이 미쳐 날뛰면 나중에 진짜 어쩌려고 그러지? 하여튼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태풍 대비 철저히 하시고.